네, 안녕하세요, 건물주님. 네, 반갑습니다. 건물주입니다. 실패 사례는 당연히 저는 없겠죠. 당연히 없고 저희 수강생분도 이제 실패 사례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배우지 못하신 분들은 또 실패 사례를 제가 많이 봤어요. 그 중에 뭐 대표적으로 뽑자면 일단 시세 조사를 잘못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시세가 10억인데 한 13억 정도로 조사를 했으니까 좀 10억에 가까운 수치로 입찰을 한 거예요. 아니면 더 높게 입찰했거나. 그래서 결국에 이제 잔금 납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잔금 납부를 못하게 되면 그 최저가의 10%를 보증금을 내요. 사라진 거죠. 그래서 뭐 최저가가 10억이다 그러면 1억에 대한 보증금을 넣겠죠. 그 보증금을 다 날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실패 사례죠. 그러면은 왜 시세 조사를 잘못했느냐? 당연히 다가구 주택은 시세 조사하기가 좀 어려워요.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세 조사하기가 굉장히 좀 편하거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단지가 있으면 뭐 로얄 동이 또 있을 거고 로얄 층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거기 빼고는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구조가 거의 다 비슷하잖아요. A타입, B타입, C타입. 그리고 세대수가 많다 보니까 실제로 거래된 금액을 실거래가로 우리가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실거래가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가지고 하면 실패를 안 하지만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토지 크기가 다 달라요. 그 동네를 하더라도 토지 크기도 다 다르죠. 건물 연식도 다 다르죠. 어떤 애는 21년, 어떤 애는 2002년. 근데 토지 크기도 다르고 연식도 다르니까 시세 조사하기가 어렵죠. 여기서 또 어려운 건 뭐냐면 같은 시세의 건물을 또 찾았어요. A라는 애는 19가구야. 근데 B라는 애는 4가구예요. 그럼 수익률이 어떤 게 좋겠어요? 당연히 19가구가 좋겠죠. 그래서 그만큼 시세조사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장 임장을 가지 않으면 시세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착각하고 높게 써서 반납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권리 분석으로도 뭐 굳이 따지자고 하면 찾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은 다가구 주택은 권리 분석상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 권리 분석은 왜 없는 거예요? 뭐 준신축의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권리 분석상에 문제 없는 경우가 많은데 왜 그러냐면 처음에 우리가 건물을 짓기 전으로 한번 가볼까요? 내가 건축주예요. 그럼 내가 이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되겠죠. 근데 빈 토지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오래된 건물이 하나 있겠죠. 단독주택. 그럼 얘를 매입을 해요. 매입을 할 때 현금으로 매입을 할까요? 대출을 받겠죠.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이 건물을 철거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 건물 짓는데도 또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지어요. 건물을 짓고 나면 준공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럼 준공을 하자마자 은행에서는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그 건물에 바로 근저당권이라는 걸 설정을 해요. 근저당권은 뭐냐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그 해당 건물을 담보를 잡는 거예요. 담보 잡는 걸 근저당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근저당권이라는 거는 이 사람이 이자를 내지 않으면 이 사람의 동의 없이 판결 없이도 바로 경매를 넣을 수 있는 걸 근저당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근저당권이라는 걸 설정을 딱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임차인들이 들어와요. 근데 이제 경매 같은 경우에는 권리 분석을 할 때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게 있거든요. 그 이후에 들어온 임차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대항력이 없어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낙찰을 받게 되면 다 그 이후에 전입하신 분들이라 우리가 전부 다 보증금을 인수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왜 은행이 먼저 근저당권이라는 걸 설정을 할까요? 일단 우리가 경매가 나왔을 경우에 낙찰을 받잖아요. 대금 있죠, 대금. 잔금을 법원에 나눠요. 그럼 법원에서 이 채권자들한테 돈을 나눠줘요, 이렇게. 근데 나눠줄 때 다 똑같이 나눠줄 수가 없잖아요. 그 순서대로 나눠줘요. 날짜 순서. 그러면 은행이 첫 번째면 은행이 다 받아가는 거고, 은행이 두 번째면 1번 가져가고 2번이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은행 입장에서는 당연히 1번이 되고 싶겠죠. 그렇기 때문에 은행이 무조건 1번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2번, 3번, 4번이 임차인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의 다가구 주택 물건은 권리 분석상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의 실패할 일이 거의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뭐 굳이 따지자고 하면 그런 것도 있죠. 건물을 짓는 거다 보니까 공사비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공사비를 못 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유치권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특수한 권리들은 조심해 하셔야 되지만 그런 특수 권리 어려우면 안 하셔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물건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실패 사례도 있을까요? 일단은 자금 계획이죠. 자금 계획이 제일 큰데 자금 계획이라는 건 결국엔 뭐냐면 내가 이 물건을 낙찰 받고 대출 받고 나서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을 자금 계획이라고 해요. 근데 이 자금 계획이라는 거는 내가 대출이 얼마가 나올지를 알아야 이 물건을 낙찰을 받았을 때 잔금을 낼 수 있겠구나라는 자금 계획을 짤 수가 있잖아요. 근데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일반 아파트랑 빌라랑 차원이 다르게 까다로워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 정도면 이 금액 대출 나오겠다 생각하고 들어가셨죠. 근데 대출이 안 나오면 보증금 10% 미납. 그게 가장 큰 실패 사례죠. 근데 이 다가구에 대한 대출 정보가 없어요. 다가구 대출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가구 전문가로서 있는 거죠. 사실 이제 명도라는 거는 이제 경공매를 하면서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다가구는 이제 가구 수가 또 많으니까 임차인분들이 다 점유를 하고 계시겠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명도를 해야 될까 골치 아프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거는 다른 명도편에서 또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사실 다 명도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다가구주택을 경매로 낙찰 받았으니까 전부 다 명도를 해야겠다, 이사를 다 보내야 된다라고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재계약을 하시면 돼요. 어차피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아파트나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이분을 명도를 해야지만 집을 팔거나 다시 전세를 맞추거나 월세를 하거나 하잖아요. 근데 다가구주택은 바로 매매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월세 계약을 하는 건데 임차인분 입장에서도 봤을 때 굳이 이사를 가도 그 동네로 갈 거고 복비는 복비대로 나올 거고 이사비용대로 나올 거기 때문에 금액만 적정한 수준으로 우리가 좀 더 맞춰줄 수 있다면 명도하는 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위반 건축물은 말 그대로 위반 건축물입니다. 당연히 위반 건축물이죠. 그렇지만 아마 대부분 아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건축을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짓거든요. 근데 이제 그 허가 외에 다른 걸 증축을 불법적으로 했다든지 불법 대수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불법 대수선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있는데요. 불법 대수선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0가구로 허가를 받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19가구로 불법 대수선, 쪼개기를 한 거죠.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그렇게 하면 또 수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통 이제 위반 건축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위반 건축물은 대출이 안 나옵니다. 대출이 안 나와요? 네. 위반이라서 대출이 안 나와요. 근데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 간혹 계시거든요. 위반 건축물이 대출이 나오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자금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억에 낙찰 받았어요. 대출이 한 푼도 안 나와요. 그러면 현금 10억으로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되게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위반 건축물이라고 해서 다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제 또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그 방법들로 풀었어요. 근데 최근에 위반 건축물이 또 막혔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실제로 내가 실전 투자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나왔었으니까 올도 되겠지? 입찰했다가 대출이 안 나오면 보증금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 대출 같은 경우는 계속 유기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은 위반 건축물 대출이 어렵다라는 거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매는 이제 좀 아실 거예요. 아파트 경매는 좀 아실 거고 권리 분석도 이제 쉬운 건 아실 텐데 다가구라는 것 자체가 벽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오히려 저는 그걸 기회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특수 물건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일반 물건은 돈이 안 된다. 그리고 일반 물건들은 초보자가 하는 거다. 부동산 고수, 경매 고수가 되려면 어려운 물건을 풀어야지만 고수가 된다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보니까 그게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투자해서 실제로 투자 세계에서 버티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저도 쉬운 경매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쉬운 경매를 또 시작하다 보니까 쉬우니까 누구나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그게 경쟁이 또 치열해지는 거예요. 근데 특수 물건이 아니면서 경쟁을 줄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게 전 다가구였거든요. 많은 분들이 명도 너무 어렵지, 대출 너무 어렵지. 근데 특수 물건은 아니거든요. 권리 분석이 어려운 것도 아니거든요. 이 다가구에 대한 벽이 높은 거를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게 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경쟁 없는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명도 많은 분들이 좀 스트레스도 받을 수도 있을 거고 고민도 많이 하실 겁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게 다가구주택 명도 어떻게 해야 돼요? 권리 분석할 때 누군가가 배당을 못 받는데 어떻게 하나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신경 쓸 건 없습니다.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거는 명도가 어려운지 이 사람이 돈을 배당을 받는지 안 받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실제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권리 분석이 아니라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먼저 파악을 하고 실제 시세가 어느 정도 되고 그것보다 얼마나 더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물건인지 거기에만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많은 조언과 또 팁을 주셨는데 다음번에는 제가 좀 더 준비해서 알차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